자, 드디어 올 게 왔죠? 이번 회차는 드디어 불구지기 시작한 광수님, 영숙님과의 불화, 그리고 영숙님과 옥숙님과의 말다툼, 그 서막이 시작된 거죠. 이제 영숙님의 큰 한방이 오죠. 경각심. 광수님을 향해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한 그 말이 팔랑귀 광수님의 마음속 시나리오에 영감을 불어넣게 되죠.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숙님이 광수님을 향해 경각심을 가져라 그 말의 시작은 광수님이 영숙님을 향해 슈퍼데이트권을 같이 쓰자라는 이 말이 영숙님으로 하여금 결국에 그 경각심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했다고 봅니다. 영숙님의 성향으로 비추어 볼 때 다른 몇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무엇보다도 영숙님은 현재 상철님이 원픽이죠. 그래서 광수님의 데이트 신청에 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거기에 응하게 되면 옥수님, 영자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속 시끄럽잖아요. 계속 옥수는 지 잘났다고 자랑질이고 영자는 옆에서 징징거리지. 그것도 그렇지만 영숙님은 광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옆에서 상철님과 정숙님이 슈퍼데이트권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 더 샘도 나고 질투도 생기게 되니 광수님에게 지금 슈퍼데이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냥 1등만 하자라고 하죠. 지기 싫은 거죠. 이런 게 영숙님이 말한 깡이라면 깡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질투와 샘 가득한 마음, 그리고 살면서 느낀 피해의식들에 찌들어 나온 과잉 행동들로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영숙님의 행동들은 뒤에서 옥수님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면서 이제 다가올 큰 폭풍의 서막을 알리게 되죠. 암튼 지금은 광수님의 그 관심을 옥수님한테로 돌리고 싶었던 그 의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평소 영숙님의 단어 선택을 보면요. 평범하지 않잖아요. 합궁, 넷내, 경각심이라는 단어도 뭔가 그 상황의 심각성을 더 부각시켜 보이게 하잖아요. 안 그래도 심약한 광수님인데 그 말까지 들으니 더 심란했겠죠? 아, 옥수님이 벌써 변심했나? 뭐지 이 상황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리고 영숙님 평소 말하는 어투,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훈계하듯 누군가를 가르치는 듯한 그 말투들의 효과가 전 광수님에게 완전 먹혔다고 봅니다. 광수님 입장에서 가만 듣고 있다 보면 영숙님이 난 이 상황을 다 알잖아. 자, 잘 들어봐. 내가 차근차근 이야기해줄게. 광수님을 위해서 다 해주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쫙 깔면서 대화를 하니 광수님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상대를 옴짝달싹 못하게끔 답답하게 하는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보면 옥수님이 광수님에게 고백을 받고 들어와서 영자님에게 막 자랑했었죠. 광수님이 이제 최종 나로 결정한 것 같다고. 영자님 대답이 더 웃긴 게 아, 나도 새벽 1시까지 광수님이랑 이야기했는데 옥수님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하지만 광수님이 말한 팩트는 무게추가 이제 50대 50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영자님도 그냥 그런 거죠. 아 몰라. 그냥 네 말이 다 맞다고 하자. 광수라는 사람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싫고 난 영수한테 간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옥수님 입장에서는 얘가 내 상대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영자라는 존재 자체가 경쟁에 있다는 것도 싫은 거죠. 그러니 그 방에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영자님에게 더 이상 징징거리지 말아라고 쐐기를 박아버리는 거죠. 당시 뒤에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조용히 듣고 있던 영숙님 표정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데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냥 꼴싸라고 못 봐주겠다. 옥수님의 이런 깝치는 행동이 뭔가 자기보다는 한 수 아래고 계속 쫄쫄이처럼 쫄게만 하는 영자님한테나 먹혀들었지 영숙님한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영숙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옥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날까지만 해도 둘이서 방에서 대화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광수님을 사이에 두고 영자님과 경쟁하는 모습이 그냥 꼴배기 싫은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지자랑에 또 다른 사람 말 옮기고 하지만 팩트만 보면 옥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잖아요. 영수님과의 관계도 친한 오빠 동생 사이지 따로 데이트는 안 나갈 것 같다고 옥수님도 분명히 영자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근데 갑자기 이게 영숙님한테로 와서 마치 사실이라도 된 것처럼 부풀려졌잖아요. 영자님과 옥수님이 다른 사람 말을 옮기는 일림보라면 영숙님은 지금 거의 뭐 몇 수를 내다보는 점쟁이가 된 것 마냥 광수님 앞에서 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옥순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데 무슨 생각이고 이 사람아 이 말도 가만히 듣고 보면 그런 거죠. 마 다 했어. 옥순이하고 영수하고 막 지금 다 했다 아이가. 제가 지난 영철 영숙님 영상에서 영숙님을 두고 기도 세고 말투가 꼭 점쟁이나 철학관에서 종종 듣는 말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는 행동이 딱 그거죠. 나는 다 알고 있다 이 사람아. 답답하다. 거봐 내가 말한 대로잖아 이 사람아. 영숙님의 이런 말투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모르겠는데 남자들 앞에서는 주의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물론 이런 말투가 먹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다 보면 상대방에게 계속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있잖아요. 날 가르치려 하고 본인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 마냥 우쭐대는 듯한 그런 말투. 옥수님이 행동으로 우쭐대는 거와 영숙님이 말로써 우쭐대는 거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이 두 분이 다음 주 서로 한판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한 사람은 말로 한 사람은 행동으로 결국은 둘 다 남자들이 떨어져 나갈 최악의 행동들만 골라서 한다. 방송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두 사람의 본성. 이제 그 밝히지 않았던 이혼 사유들이 서서히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오늘은 여기서 줄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은 배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숙님 리뷰 가보겠습니다. 요즘 핫하죠? 영숙님.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한창 난리죠? 역대 출연자들 중 방송 중 대놓고 누군가를 저격하는 발언을 한 사람도 영숙님이 최초죠. 죽어도 걸리지 마라. 나한테. 꼭꼭 숨어라. 이 말만 보면 괴기스럽고 또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 내 생각과 대립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영숙님. 급하죠. 뭐든지 영숙님한테는 급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누군가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해 주는 방식도 영숙님에게는 뭐든지 서툴고 급해 보이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비추어 납득이 되면 인정. 그렇지 않으면 이해와 공감을 위한 노력보다도 본인의 감정에 치우친 말부터 먼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 때 성격차로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성격차로 이혼을 하지? 그리고 물과 이온 음료로 한 달간 버텼다고 하는 말에서도 깡과 강인한 정신, 누군가가 본다면 끈기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하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영숙님이 보여준 모습들은 어땠나요? 조금이라도 상황이 본인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줬었죠. 본인이 말한 끈기, 극복, 인내 이런 단어들에 스스로 부합되는 사람이 맞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혹시 그게 본인이 말한 깡과 옥이라는 거라면 우리가 볼 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주변 환경들,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올랐었을 때 느끼는 희열감과 성취감, 나아가 내 존재감의 과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나의 지배력을 높이려는 자의식. 공용 거실에서 상철님이 씻고 있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상철님의 호칭을 42짤 아기님이라고 했었죠. 광수님과의 대화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옥수님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 아니까 라고. 난 마치 이 돌아가는 상황의 지배자인 것처럼. 그리고 영자님과의 대화에서도 옥수님과 광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옥수님이 광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본인 추측에 대해서 딱 봐도 아니잖아. 딱 봐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모습.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정보가 너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내 말이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말하는 대화법. 상대에 대한 나의 지배력을 높이고 또 타인의 판단에 철저히 개입함으로써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거라는 또는 움직였으면 하는 망상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행위들.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 속에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걸까요? 아니면 자기소개 때 말한 할아버지라도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이 본인의 현재 처지가 그만큼 절박해서가 아닌 나이 몇십 살 많은 상대도 거뜬히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오만한 자만심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영숙님이 나는 솔로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절박한 사람의 모습들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냥 나한테 만만해 보이는 상대,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대, 언제든 나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상대, 내가 상대방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질까? 상대방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닌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 나를 맞춰주고 알아서 척척 움직여줄 수 있는 상대가 누굴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외모와 나이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다음 주 예고편에서 상철님을 향해서 상철아, 여기는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횟집에서 광수님과 언쟁이 벌어졌었고 그 뒤 울고 있는 본인을 놔두고 상철님과 정숙님이 그냥 자리를 떠난 거에 대한 섭섭함을 상철님을 향해서 화풀이하는 것처럼 추측되더라고요. 방송용 카메라가 몇 대나 본인 주변에 있고 상황상 상철님이 반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도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감정을 주체 못하고 나오는 하대성 발언들, 이제는 새삼스럽지도 않죠. 그래도 적응이 안 되는 건 아직도 남아있는 커플 가능성에 대한 희망 때문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영숙님이 지목한 상대는 영호님이었죠.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영호님도 영숙님이었죠. 그때 순자님도 영호님을 선택하면서 이제 순자님과 영호님을 사이에 두고 뭔가 치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했었죠. 영호님이 본인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나는 됐다. 그냥 됐다. 나는 이제 온리 영호라고.
그리고 또 순자님 들으라고 일부러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도 나는 이제 영호님이다 라고 공표를 했었죠. 그리고 또 난 순자님한테 나이 빼고는 뭐든지 다 이길 자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원래대로라면 사전 인터뷰 때도 그렇고 자기소개 때도 그렇고 영숙님이 자존감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열등 의식이 제일 심한 분처럼 느껴져야 하질 않나요? 스스로 살아온 삶의 처절함, 외로움, 힘듦, 죽을 힘을 다해 버텨온 지난날. 하지만 처음 여자 첫인상 선택 후 영수님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영수님을 선택했었던 순자님을 향해 견제성 멘트를 날리며 순자님을 당혹스럽게 했었죠. 그 후 영수님에게서 이제 영호님으로 갈아타면서 또 순자님과 영호님을 두고 겹치게 되자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순자님을 향해 선전포고해버리죠. 이 모습이 누군가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옥순님이죠. 영자가 나의 상대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이 경쟁하는 상대를 두고 조곤조곤 꾹꾹 눌러주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광수님을 향한 쌈공격들, 광수님이 준비한 수박도 나 때문에 준비한 거라고 은근 영자님을 향해 디스 날리는 모습들. 나의 목표가 정해지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경쟁자들, 특히 만만한 상대들은 그냥 못 일어나게 다시는 내 나와바리에서 얼씬 못하도록 확실히 밟아준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옷광고 모델이다, 나 이 정도 외모야, 그리고 자뻑에 취한 20대 시절 사진으로 도취한 이 사람들, 다른 듯하면서도 어째 서로가 닮아있는 듯하지 않나요? 대화의 톤과 억양만 다를 뿐이지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나의 목표는 똑같지 않나요? 우쭐대는 듯한 말과 행동부터 상대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이 사람들, 모두들 공허하고 알맹이 없는 스스로 지친 자의식을 뭔가 상대로부터 또는 상대방의 칭찬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싶고 그 아픔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어쨌든 애초에 순자님은 영숙님한테 그런 존재로 인식된 거죠. 그냥 알로 보인 겁니다.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영숙님이 왜 영호님과 이후부터 아무런 진전이 없었나에 대해 한번 보면요. 영수님 차 타기 전 저만 치에서 나를 보며 웃고 걸어오던 영호님, 스마일도 부드럽고 인상도 선해 보이고 외모적으로 봐도 아기아기해 보이잖아요. 아, 얼씨구나. 그래,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바라는 남자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쉬워 보이는 영호님이 영수님 차를 타고 오면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첫인상 선택한 영수님은 차에서 말도 없지, 남자가 덩치만큼이나 입도 무거워, 그리고 말하는 게 만만해 보이지가 않아. 뭔가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란 말이지. 그래, 이 남자는 안 되겠어, 영 도통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님은 영숙님 마음에서 탈락인 거죠. 그래도 아직까진 쉬워 보이는 아기 같은 남자 용호님이 있으니 큰 걱정 없죠. 그리고 찾아온 첫날 남자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용호님이 영숙님을 선택하면서 영숙님 마음속에서 이제 날개를 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순자님을 향해 선포도 하고 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상철님에게로 마음이 바뀌죠. 이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그 다음날 슈트 차려입은 상철님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전날까지 사람들 앞에서 영호님을 향해 했던 말도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게 이상하단 말이죠. 제가 볼 땐 그런 겁니다. 영호님이 말하는 모습이나 대하는 태도들이 속이 알차게 꽉 찬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이 비집고 들어갈 빈틈이 없다라는 걸 영숙님도 한눈에 파악하지 않았나 하거든요. 지금 이 사단이 난 상황에서도 영자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어쩌면 중립적으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영호님이죠. 그리고 첫날 저녁 순자님, 현숙님을 비롯해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보면 사람이 허술하지가 않잖아요. 본인 의견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또 그 이유와 논리를 말하는데 명확하고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 옆에 있는 영숙님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어쩌어쩌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영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룻밤 사이 영호님에게서도 런 해버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인상 때 날 선택해준 상철님을 마주하게 되니 옷도 그렇고 뭔가 이 사람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람이 막 달라 보이는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어리숙하면서도 좀 독특하게 보였던 사람이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어쩌면 숨겨진 매력들도 있을 것 같고, 암튼 내가 한번 딱 나서서 어떻게 요리조리 하기에 나름 여러 조건들 다 괜찮아 보였던 거지. 그래서 급 상철님에게로 가지 않았을까요? 영숙님은 본인에게 맞는 그런 상대를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 거죠. 나와 비슷하고 나랑 하는 행동도 비슷한 옥수님도 어쩌면 긴 시간 지나지 않아 서로는 서로를 알아봤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나와 같은 동족이니까요. 나라는 사람의 본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보이게 되는 거니, 그러니 빨리 도려내는 수밖에요. 영숙님은 단골손님이죠. 112화의 단연 주인공은 영숙님이죠. 돌싱 특집이 다른 회차와는 달리 분량이 계속 길어지는데 지금 보면 그 이유가 영숙님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스토리 전개상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 같죠. 예고편에서 보면 여자 출연자들끼리 오해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애정 관계도가 다시 리셋되는 듯한 장면들도 연출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제작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의 인과관계를 방송에서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번 방송, 즉 영숙님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의 전후 사실관계를 그 과정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심에 있는 캐릭터가 바로 영숙님이죠. 이분이 스토리의 맥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영숙님의 속갯말을 슈퍼 히로인의 재림으로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방송을 본 후 누구의 자잘못을 이야기하고 싶다기보다는 느낀 점은 그겁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마다 대화법이 이렇게도 다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 만날 때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나랑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왜 중요한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그전 영숙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숙님은 일단 본인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또는 생각하고 있는 청사진들에 대한 해석에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죠. 광수님과 랜덤 데이트를 가는 차 안에서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요. 영숙님의 말의 요지는 그거죠. 옥수님은 뻔히 다른 마음 가지고 있는데 광수님 혼자서 헛물키고 있는 거 아니냐. 광수님은 오늘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다 영수님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태세 전환한 거 아니냐. 그러자 광수님도 이제 영숙님 말에 세뇌가 돼서 옥수님은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듯 믿게 되죠. 뒤에 순자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혹시 광수님과의 이야기 누구한테서 들었어? 옥수님 맞지? 옥수님이 그랬지? 라고 넘겨짓듯 말하죠. 물론 순자님도 얼떨결에 그런 것 같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 영숙님은 옥수님한테 광수님과의 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한 적 없는 게 팩트잖아요. 그럼에도 그게 옥순 아니냐라고 강하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은 본인 마음속에 이미 옥순이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생각이 그런 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전후 관계를 따져볼 생각도 없이 본인이 생각하는 밑그림대로 확고하게 기정사실화시켜 버리는 거죠. 전 이런 영숙님의 편애적 사고방식이 바로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에 대한 스스로의 방어기제성 행동의 한 양상이라고 해석해 봅니다. 물과 이온음료 버틴 시간, 힘든 과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그 절박했던 나의 삶, 부모님과 연도 끊고 지내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던 힘겨웠던 지난 날들,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으로 채워진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 그리고 피해의식은 옆에서 영자님을 향해 시종일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옥순님을 단순히 나는 솔로의 경쟁자로만 바라봤을까요? 옥순이라는 존재로 인해 더 위축되는 내 모습, 더 비교되는 내 과거, 더 볼품없어 보이는 내 모습들이 자꾸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내가 상상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믿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아니 이미 사실이 되었다고 믿고 싶은 과대망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과연 영숙님이 정말로 광수님을 생각해줘서 광수님을 위해서 옥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광수님에게 해줬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광수님이 본인을 선택할 것 같은 불안함에 경각심이라는 말로 옥수님을 더 알아보셔라 라고는 했지만 그것보다도 옥수님이라는 존재가 싫은 겁니다. 나의 존재감과 자존감이 자꾸 비교되고 낮아지고 또 감추고 싶고 들춰내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문득 생각나게 만드는 존재니까요. 그러니 나만의 프레임 안에 그녀를 가둬둘 수밖에 없는 거죠. 옥수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겠죠? 본인한테는 광수님의 데이트에 대해 전혀 이야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영숙님 입에서 본인이 거론됐다는 사실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뒤에 정숙님이 영숙님을 찾아와서 그건 옥순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라고 사과하죠. 그렇게 이제 오해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나오죠. 그 문제의 장면. 지난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자아냈고 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었죠. 왜 갑자기 영숙과 옥순이 싸웠나. 거실로 나온 정숙님이 영숙님에게 다시 한 번 더 사과하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옥순님이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니? 라고 하자 영숙님이 뜬금없이 언니가 이야기했대 라고 하자 옥순님이 나 너한테 들은 적 없는데? 이 부분이죠. 주변에서 상철님과 정숙님도 영숙님을 보고 오해했으니 사과하라라고 하자 뭔가 이게 아닌가 하는 느낌에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옥수님을 향해 사과를 하죠. 영혼 없는 듯한 말과 모습들로 아 언니야 미안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한 영숙님의 행동을 보고 처음에 정말 상철님의 말처럼 술을 많이 먹어서 술 취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뒤 재차 옥수님에게 오해했다고 사과하고 오해도 풀고 이 상황이 이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하지만 영숙님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진 사람처럼 쌩 하고 급하게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버리죠. 상철님이 그런 영숙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상철님과 영숙님의 대화에서 영숙님의 본심이 나오게 됩니다. 상철님을 향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 사과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영숙님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해요 다 광수님도 그렇고 상철님도 그렇고. 자, 전 여기서 지금 영숙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스탠스로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멘트가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지금 광수와 상철이라는 사람들은
현재 이 상황에서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 묶어서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숙님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이 영숙님으로 하여금 광수라는 사람과 또 현재 마음에 두고 있는 상철까지 한 묶음으로 묶어서 같은 부류로 인식하게 만든 걸까요? 마치 외부에서 본인을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이다 라고 취급하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광수님과의 랜덤 데이트에서 영숙님이 받은 느낌은 그런 거였죠. 광수님이 자꾸 산전수전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 힘들었던 과거를 자꾸 들춰내며 나를 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힘들었던 거죠. 즉 영숙님은 현재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자꾸 상기시키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편집이 돼서 정확하게 방송에서 말한 이혼 사유가 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 시련을 감내해야 했었고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과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철저한 고립된 생활 속에서 자꾸만 퍼져가는 부정적 피해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열등의식.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상당 부분 자리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추정으로 50만이 넘을 거라는 20, 30대 은둔형 외톨이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나에 대한 패배의식, 사회가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 패배자일 거라는 두려움에 더 밖으로 나오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누가 봐도 영숙님이 옥수님에게 오해를 한 상황인 거고 그 과정에서 순자님도 실수로 말을 잘못 전달하긴 했지만 영숙님에겐 그런 순자님의 잘못보다도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사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의 프레임 속에 있는 옥순이라는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영숙님에게 옥순님을 향한 사과의 의미는 단순 몇 마디 미안하다에 그치는 게 아닌 내가 생각해온 옥순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옆에서 사과를 부추기고 있는 상철님은 곧 나를 지탱해준 내 신념에 대한 부정이며 내 세상에 내가 쌓아 올린 나만의 울타리를 허물어뜨리는 도전과도 같은 겁니다. 급기야 상철님을 향해 이 사람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사과를 하냐부터 상철아 여기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이제 더 이상 상철님은 연장자로서가 아닌 내 존재에 대한 부정을 인정하라는 도전자로밖에 인식이 안 되니 감정 컨트롤 안 되고 말도 거칠게 나오는 겁니다. 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자, 이 사람아 거 봐 내 말이 다 맞잖아. 난 이 상황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니까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어이구 우쭈쭈 아게님 더 이상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16기 여성 출연자들 중에 어쩌면 영자님보다도 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영숙님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 오기, 깡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고 또 이성을 잃었을 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큰 감정의 기복을 보이게 되고 감정적으로 그 상황에 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가오와 어긋나 버린 과거를 옆에서 계속 들춰내려고 드는 광수님이나 나의 오해에서 비롯된 옥순에 대한 사과를 부추기는 상철님이나 둘 다 나에게는 내가 그려가고 싶었던 내가 옳다고 생각해오고 그렇게 믿어왔었던 내 자아를 재정립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를 안겨준 인물들이니까요. 당연히 한 묶음인 거죠. 상철님과 영숙님 리뷰 가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영숙님을 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리뷰를 해봤다면 오늘은 한 여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광수님과 랜덤 데이트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영숙님, 광수님에게 단둘이 치죠?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할 테니 얘기하지 마요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른 사람들의 불편하고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 입단속시키는 장면이죠. 근데 정작 본인이 정숙님한테는 다 말하죠. 영숙님이 바라보는 정숙님은 본인에게 무해한 존재죠. 옥수님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도 있지만 상철님이 본인을 찾아오고 난 뒤 영숙님은 기분이 다시 좋아졌고 그 덕분에 다시 기분이 업되었고 방금 전 광수님과의 사건은 마치 몇 년 전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정숙님에게 신나서 들려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종잡을 수 없는 들쑥날쑥한 감정의 업앤다운. 그만큼 지금 영숙님에게 상철님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특별한 것도 있겠지만 영숙님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자아들이 서로 상충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이번 돌싱 특집을 보면서 든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하나같이 다들 남 이야기를 옮기고 또 와전시키고 또 자랑질해
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지난주 광수님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 모두 상대로부터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다들 문제가 됐었잖아요. 다들 애기들 키우고 일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 간만에 이런 남자와 여자의 신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되니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모두들 마음이 급하고 이번 기회 아니면 또 언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절박해 보이는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하는 거죠. 다시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광수님과 다투고 방에서 혼술하던 영숙님 갑자기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에서 상철님과 정숙님이 데이트하는 현장을 목격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던 영숙님이었는데 그 순간에도 이런 불행한 나의 현실로부터 나를 구해줄 것 같은 메시아가 바로 상철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님 광수님으로부터 한 번 더 확인받게 된 바닥을 친 본인의 아픈 과거를 상철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자 했던 걸까요? 자세히 보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켜보던 영숙님을 정숙님이 발견하게 되죠. 화난 카메라가 방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니 당연히 눈치챌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있는가 싶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또 창밖을 확인하죠. 한 여자로서 영숙님을 볼 때 이 모습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18살 순수한 소녀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정숙님과 상철님이 없어진 걸 알고 자리로 불이 나게 돌아와서 앉는데 그리고 얼마 후 영숙님의 예상대로 정숙님이 찾아오고 대화에서 영숙님이 그러죠. 난 미국 안 간다. 상철님 혼자서 가라고 해라. 난 한국에서 끝장 본다. 라고 하면서 어째 화장품을 든 손은 전투 태세 준비를 하는 김일병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영숙님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맞죠. 나 미국 겁나게 가고 싶다. 상철이랑 너무 가고 싶다. 난 미국에서 끝장 볼 끼다. 이게 영숙님 마음이죠. 얼마 있지 않아 영숙님이 짜놓은 판때기에 정숙님과 상철님이 딱딱 움직여주듯 상철님이 손살같이 영숙님을 찾아오면서 둘의 대화가 시작되죠. 우선 영숙님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본인이 당한 억울함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호소하듯 상철님에게 광수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해주죠. 이야기를 다 들은 상철님, 영숙님이 듣기를 원했던 대답과는 다르게 광수님은 아무 뜻 없이 말한 거라고 대답하죠. 상철님 말이 틀리진 않았죠. 그럼 잠시 광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광수님과의 대화에서 처음 산전수전이라는 말이 나왔던 상황은 포실합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숙님이 먼저 산전수전이라는 말을 언급했었죠. 물론 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산전수전이긴 하지만 본인을 빗대어 설명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광수님은 그 단어를 듣자 냅다 영숙님이 말하려는 산전수전의 의미가 나도 있는데 뭘 그렇게 이번 생은 글렀네 그런 말을 하냐라는 말로 예상해서 미리 던진 말이었죠. 시작은 분명 광수님은 큰 힘이 없었다고 보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수님이 말한 영숙님 자기소개 때 너무 강렬했다. 이 말도 드라이하게만 보면 첫 번째 산전수전의 말을 들은 후 이어서 영숙님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광수님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말이 없어졌지 라고 그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소개 이 말도 큰 의미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세 번째 광수님이 말한 파란만장한 인생 이 단어가 이제 불씨를 지피게 되는데요. 영숙님이 그 말들에 상처가 된다고 설명을 해줬음에도 광수님이 술을 줄이고 두 번 이혼 과정을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죠. 이건 광수님이 좀 센스가 없구나, 눈치가 없구나 라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그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과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난주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수님도 분명 어떤 말에 대해 본인만의 해석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또 영숙님에게도 그런 비슷한 성향들이 있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그래서 비슷한 두 분이서 만나서 본인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기분 나쁘고 또 본인 하고 싶은 말만 골라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단어들도 따지고 보면 자기소개 때 영숙님이 스스로 다 한 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말하는 건 극히 꺼려 하잖아요. 스스로는 상처와 상흔이라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피해의식의 과잉 반응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철님과의 대화에서 본인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상철님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이 정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 그 상대가 바로 상철님이기 때문입니다. 상철님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조언 그건 별거 아니다. 남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이런 말들에도 영숙님이 피식하며 웃을 수밖에 없는 건 그건 상철님이기 때문인 거죠.
42살 문제 있다 문제 있어. 무슨 애야예요? 아니 이 사람아. 이런 식의 영숙님 표현들을 써가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고 요놈 42살 먹고도 여자 마음 하나 몰라주고 내 말만 들어주고 내 편만 들어주면 되는데 답답하다 답답해 라며 상철의 여자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미숙함과 무지함을 해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잘 모르는 철없는 42살 애가 나한테 좋은 애 준답시고 알랑알랑 거리는 게 그래 그냥 귀엽게 봐줄만 하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철님 입장에서 보면 한 여자로서가 아니 진지하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며 상대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자 함인데 서로 대화의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죠. 암튼 첫 번째 대화는 영숙님이 맥주와 까까를 가지고 오라고 시키면서 일단락되죠. 지금 영숙님에게 맥주와 까까의 의미는 단순 술과 안주라기보다 화해와 위로의 상징이며 빨간색 립스틱으로 2차전에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한 제 무장의 시간 벌기였던 거죠. 두 번째 대화에서 영숙님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첫 번째로 보면 일단 42살 아기임을 상대에게 재확인시켜 줌으로써 내가 생각하고 있던 상철의 이미지도 재확인하면서 스스로 심리적 안정감을 찾은 부분이죠. 이런 내재된 상철의 이미지는 고스란히 술을 받을 때 두 손으로 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영숙님 모습에서 드러나죠. 만약 너가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기가 아니라면 맞은편에 앉은 상철님에겐 광수님과의 대화에서처럼 또 다른 청구서를 건네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조선시대 남자 상철님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그 과정에서 얻은 상대의 암묵적 동의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어쨌든 상철님으로부터 부엌에도 가서 요리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겠다라는 말까지 듣게 됐으니까요. 공용 거실로 가서 옥수님과의 문제의 사건 후 쌩하게 자리를 뜨면서 다시 방으로 돌아온 영숙님. 뒤따라온 상철님을 향해 그러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들었잖아요. 난 그냥 들어서 그랬던 것뿐인데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요? 라고 따지듯 말하죠. 여기서 영숙님의 말을 좀 보면요. 내가 원했던 상황들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도 들은 말이고 들은 말을 옮겼는데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냐라는 거죠. 더 정확히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정숙이도 말 옮기고 옥순이도 말 옮기고 순자도 말 옮기고 다들 말 옮겼는데 나도 그중 한 사람인데 왜 다들 자꾸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죠. 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만 가지고 그런다는 일종의 피해망상에서 비롯된 착각이라는 거죠. 이 착각 속에서 영숙님이 받아들이는 현재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그 본질을 찾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영숙님이 인식하는 이 문제의 본질은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원 오브 데미 뿐이지 내가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했던 상황과 뭔가 어긋났을 때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의 전후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난 아니다, 난 무조건 아니다 이런 책임 회피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현실 부정인 거죠. 그럼 영숙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순자님한테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팩트만 보면 그 말을 먼저 한 것도 영숙님이고 그 말에 동조를 했던 게 순자님이라고 보면 맞겠죠? 내가 원하는 상황에 이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순자님의 동조가 필요했던 거지 순자님에게 말을 전해 들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순자님이나 정숙님으로 화살이 향하지 않은 이유는 내 마음속에 내가 그려놓은 세상에 옥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그걸 부정하는 건 곧 나를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뒤 상철님이 윗사람이기 때문에 사과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이제 논점은 점점 산으로 가게 되죠. 여기서 상철님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윗사람, 아랫사람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문제의 포인트는 왜 영숙님이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직설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더라고요. 그래도 영숙님이 그나마 상철님 말에는 듣기는 하잖아요. 어쩌면 영숙님의 지속된 하대성 발언들에 상철님도 속으로는 영숙님에게 너도 개념을 좀 챙겨라를 짚어주고 싶어서 더 나이를 강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화의 핵심에서는 한참 벗어나 버렸죠. 결국에는 서로 가치관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되는데요. 이제 상철님과 영숙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긴 한데 아직 상철님은 영숙님을 향한 이성적 감정은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둘 사이 넘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자, 나는 솔로 요즘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이번 113화에서 드디어 이때까지 꼬여왔었던 그 오해의 실마리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분탕질을 한 그 주체가 누구였는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죠.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숙님과 영자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분탕질의 주동자들인 겁니다. 굳이 둘 사이에서 지분을 따져보자고 하면 영숙님이 몇 프로 더 많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독인 객인입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
주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바로 광수님이죠. 광수님도 아예 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메인은 영숙님과 영자님이고요. 그리고 서브로 광수님도 당연히 지분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돌싱 특집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들은 그겁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사회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듯 하거든요. 피실험자, 즉 광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의도적 가스라이팅을 주도하고 있는 첫 번째 주동자 영숙님, 수동적 입장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주동자 영자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현혹당하는 무리들 영철님과 순자님이 있겠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옥수님,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을 먼 발치에서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정숙님, 명식님, 용호님이 등장하는 하나의 실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먼저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주동자 영숙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모든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의 제일 주동자죠. 일단은 영숙이라는 인물이 16기 출연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는 용호님과의 데이트에서 잘 나타난다고 봅니다. 용호님이 영숙님을 향해서 먼저 한 말이 영숙님은 차갑다, 차가운 도도녀라고 표현했죠. 여기서 영숙님의 성향을 잠시 보면요, 영숙님은 어떤 대화에서든 먼저 본인이 이 대화에서 내가 뭔가 주체적으로 분위기를 끌어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간을 먼저 보는 타입이에요. 즉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밑밥을 까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상대 말하는 거 들어보고 상대 스타일도 슬쩍 체크해보면서 상대를 먼저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들어갈 틈이나 자리가 보인다고 하면 그때부터 나를 조금씩 보여주면서 치고 들어가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도 폭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아마 본인과 잘 맞는 소소한 인맥만 유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처음에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타입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영숙님은 16기 안에서도 카메라 안이든 카메라 밖이든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아직도 미스터리 같은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영숙님과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영호님을 향해서 영철님도 그러죠. 영호야, 너 영숙님하고 데이트 어땠어? 영숙님은 연구 대상인데 라고. 영숙이라는 인물은 본인이 발을 슬쩍 담궜을 때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기 힘든 자리이거나 상대라면 애초에 그냥 피하거나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영호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거나 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냥 자리에서 피해버리는 겁니다. 별로 할 말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용호님과의 데이트 때도 처음에는 간을 좀 보죠. 용호님이 어느 정도 분위기도 유도하고 하니 그제서야 이런저런 썰을 풀어내면서 슬슬 대화의 발동을 걸기 시작하죠. 본인 주도하에. 한참을 듣고 있던 영호님도 그러죠. 아,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영숙님도 내가 말이 좀 많았나 싶었는지 내가 너무 이기려고 하나 라고 하죠. 근데 영호님이 말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죠. 영호님은 단지 차돈녀라 말도 많이 없고 그런 줄 알았는데 말도 엄청 잘하고 많네요. 그리고 말투가 누구한테 가르치는 어법이다 보니 영호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연설 잘 들었다고 한 건데 영숙님은 내가 너를 이기려고 했나? 이렇게 알아듣고 말하는 거 보면요, 과거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대화법이나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지난 남자들로부터 많이 지적받았을 거라 보거든요. 스스로도 느끼고 있지만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죠. 그걸 고치려고 하면 아마 대화에서 본인 스스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상대방 눈치만 보고 있을 테니까요. 영숙님에게 있어서 상대와의 대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인식되고 습관화된 부분이라 문제를 지적받고 고치는데도 상당 시간 걸릴 거라 봅니다. 그런 특유의 어법, 말투, 상대를 지배하려는 듯한 대화법, 그 속에서 본인의 자아를 찾고 만족감을 느끼는 자의식, 즉 상대를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을 때 나의 성취감은 배가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느껴지고 그 속에서 자아를 찾는 듯한 행복감도 느낀다라는 겁니다. 영숙님이 혼자 상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옥수님을 통한 열등의식, 피해의식으로부터 시작된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본인이 믿고 싶은 것들에 대한 확증 편향이 있다고 봅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바라거나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마다의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득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숙님이 옥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광수님에게 전달한 부분, 그리고 본인 SNS 계정에서도 아직까지 말을 전달한 주체가 옥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 확증 편향의 공통된 증상들인 거죠. 그놈의 경각심. 이번 편에서 영식님과의 대화에서도 또 경각심을 운운하죠. 물론 팩트는 아침부터 현숙님의 질투성 견제도 심하긴 했죠. 지속적으로 영숙님에게 용호님과 데이트하는 거에 대한 불안함과
견제성 멘트를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하지만 영식님에게 전달하는 그 과정의 방식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거기서 또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냐는 거죠. 본인이 다시 용호님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영식님을 이용하려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경각심이라는 단어 선택도 그런 겁니다. 뭔가 유식해 보이는 듯한 말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조정하려는 듯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 모인 자리 이야기 한번 해보면요. 먼저 옥수님이 차분하게 오늘 광수님이 본인에게 슈퍼데이트골을 사용하지 않고 정숙님에게 쓴 거에 대한 섭섭함과 어제까지 본인의 마음은 광수님이었다고 또 새벽 2시까지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오늘 공용 거실에서 데이트 간 사람들 빼고 남아있던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옥수님은 영수님은 그냥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고 광수님과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었죠. 이 사건의 또 한 명의 주동자인 영자님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죠. 영자님 분명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영철님에게는 또 다르게 말을 전달하죠. 영자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상황에서 옥수님은 본인의 진심을 다시 한번 더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영숙님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한 겁니다. 본인이 제일 뜨끔했겠죠. 당연히 제일 찔려야 정상이겠죠. 본인의 뇌피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을 옥수님이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영자님은 바로 영숙님에게 또 밀어치게 하죠. 어제 광수님과 데이트한 사람이 영숙님이니 영숙님이 뭐 할 말 있을 거 아니냐고. 영자님도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으로서 자리매김할 만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자 영숙님의 대답, 어제 본인이 했던 표현 그리고 뉘앙스 그거에 50%도 말 안 하고 최대한 이 상황을 순화시켜서 대답하죠. 본인 생각에는 영수님이랑 옥수님 둘이서 비주얼도 그렇고 잘 어울리고 그래서 광수님한테 경각심을 가지고 옥수님을 더 알아보라고 했다. 말은 틀리진 않지만 표현법, 어감, 말투, 분위기 전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정숙님 이미 광수님한테 다 듣고 와서 이 상황에 대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정숙님은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말이 와전된 거다라고 하니 옆에 있던 영숙님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 달리 오히려 선빵치죠. 광수님, 옥수님, 영자님 이렇게 세 명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본인하고 영자님이 제일 지분이 많은 주동자들인데 자기는 쏙 빼놓고 이제 와서 세 명이서 알아서 쇼부 봐라 이건가요? 저는 이런 영숙님을 바라보는 분들의 생각들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뻔뻔한 거죠.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도 다들 의심에 찬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죠. 그러자 정숙님이 바로 무슨 소리냐 너도 있잖아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미꾸라지처럼 넌 빠져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 뒤 예고편에서 보면 정숙님은 옥수님과의 1대1 대화에서 옥수님한테 이때까지 광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전해주죠. 광수님과 영숙님 말이 서로 다르다고. 그 말을 들은 옥수님은 갸우뚱하죠. 그럼 왜 영숙이가 나한테 그러는 걸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지? 하고 옥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아직 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영숙님이 그럼 왜 옥수님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본인만의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물론 기본적으로 옥수님에 대한 열등의식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피해의식들 그리고 그걸 부추긴 옥수님의 은근한 자기사랑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숙님의 심리는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분석했었고요. 그거 말고 뭔가 또 다른 계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면서 봤는데요. 옥수님과 영숙님이 둘이서 같이 대화 나눈 거는 첫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이 같이 빠져나와 같이 숙소에 와서 나눈 대화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옥수님이 영숙님에게 그랬었죠. 착한 사람은 광수님인 것 같은데 솔직히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은 영수님이다. 이런 말을 영숙님에게 건넵니다. 이건 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도 영숙님은 그때 옥수님의 그 말에서 자기 해석법 또는 자기 편향 확정 방식으로 옥수님 입장에서 사람은 광수님이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성적으로 끌리는 남자는 영수님이다. 그런 잘못된 믿음의 시작이 싹 튼 근원지 그 발단지가 그 두 사람만 공유했었던 그 공간 그 둘만이 나눴던 그 대화 거기서부터 어쩌면 영숙님의 혼자만의 상상 속 세계로 빠져 쭉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는 아닐까요? 다른 주동자 영자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나갈게요. 원래는 현숙님 리뷰를 해볼까 했었는데 현숙님의 스탠스 자체가 처음과 변함없이 여전히 영식님과 용호님을 사이에 두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지금의 이런 기회를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이성적 감정은 용호님에게 더 끌리는 반면 자녀 양육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면 영식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현재 현숙님이 기대하고 있고 원하고 있는 최선의 방향은 뭐냐? 그건 바로 용호님의 리더십 있는 확답인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영호님이 자신있고 남자답게 나만 믿어봐 라고 현숙님에게 손을 내민다면 현숙님은 영식님보다는 용호님에게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용호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죠. 현숙님이 현재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마음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51%의 감정이지 80%, 90%가 아닌 겁니다. 조건 좋은 용호님이 다가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작은 90% 이상의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매칭 가능성이 있지, 처음 감정이 51%, 52% 가지고는 무리수를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숙님과 용호님의 형코 가능성은 극히 낮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현숙님 입장에서는 영식님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영숙님과 상철님이 왜 현실 커플이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예측들이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이성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영숙님도 그렇고 상철님도 자기소개 때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었죠. 다만 영숙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때 인간이 된 남자, 인간성이라고 언급했고 인간성만 좋으면 할아버지라도 자기는 한번 생각해본다라고 말했었죠. 그리고 자기소개 때 영호님이 이성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영숙님은 이혼 사유라고 대답했었죠. 성격 차이는 이해 못한다고 했었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왜 헤어질 수 있냐라고 했었죠. 이제 이런 극히 제한적인 단서와 정보들과 함께 지금까지 영숙님이 방송에서 보여준 행동 패턴, 그리고 데이트 때 상대방과 나눴던 대화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성이라는 단어부터 보면요. 보통은 우리가 인간성 좋다라는 말을 주변에서 듣거나 직접 사용할 때는 그 사람 됨됨이가 됐구나, 사람이 바르다라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죠. 그럼 이 말을 했었던 영숙님이 생각하는 인간성도 과연 이런 평범한 범주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까라고 보면 전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16기에서 많은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영숙님이 찍은 두 사람, 영호님과 상철님이죠. 영호님과 상철님, 밖에서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보여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 그리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의 따지며 상철님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영호님도 남자들끼리 대화에서 보면 형들한테는 옆에 가서 꼬박꼬박 존중의 표현을 쓰고 깍듯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말하는 인간성이 된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숙님이 귀신같이 냄새를 맡는다고 전 봅니다. 영수님, 영철님, 그리고 광수님, 이런 남자들은 본인이 같이 매칭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잘 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남자다운 남자,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남자, 이런 스타일은 영숙님이 선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적인 예로 영호님과의 데이트에서 영숙님이 그러죠. 내가 너무 이기려고 하나? 그러자 영호님이 그래서 제가 져주잖아요. 져주는 거 그런 거 싫어하나? 라고 다시 묻자 영숙님이 아, 그런 거 좋은 것 같다 라고 해맑게 웃죠. 이어서 영호님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영숙님이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라고 하자 영호님이 잘 이해하셔서 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남자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리드할 수 있는 위치,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영숙님은 은연중에 원하고 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자기소개로 가볼게요. 영식님이 영숙님에게 힘든 이혼의 과정에도 또 재혼을 결심한 계기가 뭐냐라고 묻자 영숙님은 동문서답 받듯 내 자식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살 거다. 난 효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럼 난 혼자가 되니 고독사로 늙어 죽고 싶지 않으니 재혼을 하려고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원래는 앞에 말한 자식 이야기, 효자, 그런 말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혼자 있을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나온 말인데 말은 자식 이야기라고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남자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말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이상형을 말할 때 우리 집 애는 그렇게 안 키울 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그 문제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든지 아님 내가 원하는 상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본인의 생각을 자녀 양육 방식으로 투사해서 말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게 본인의 희망사항이니까요. 그게 본인의 바람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즉 영숙님의 이성상에는 남자가 가부장적이고 강하면 안 되고 거기다 부모님을 끔찍히 생각하는 효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만약 효자라고 한다면 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이 온전히 지배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님이라는 제3의 매개체가 둘 사이 관계에 포지셔닝함으로써 그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남편이 뭐만 했다고 하면 부모님 편을 들거나 또 부모님이 남편을 그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한다면 영숙님이 원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 마마보이 이런 분들도 영숙님은 힘든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는 쉽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님 영향력 아래에 그 사람이 있다면 나의 입지가 좁아지고
내 영향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유하고 부드럽고 나한테 잘 맞춰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영숙님은 선호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배적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16기에서도 그래서 처음 용호님에게 호감을 가졌을 때도 저만치에서 걸어오던 용호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 또 약간은 베이비 페이스, 그리고 영숙님이 선호하는 쌍꺼풀 없는 눈,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왜 상철님한테는 호감을 가지게 됐나? 상철님은 첫날 첫인상 때 영숙님을 지목했었죠. 영숙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상철의 존재는 초이스 안에는 없었죠. 근데 그때 이후 상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 인식은 했었고, 그 후 상철님의 동물의 복장도 그렇고 좀 특이하구나 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영숙님이 그랬죠. 다음날 슈트 입은 모습에 마음이 확 끌렸다고는 했지만 이미 그전 저녁 식사 자리, 그리고 뒤풀이 자리에서 말수도 적고 좀 숫기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순해 보이고 그런 상철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들은 파악하고 있었다고 전 봅니다. 영숙님은 남자 고를 때 누울 자리가 안 보이면 절대 다리도 안 뻗는 사람이라고 전 보거든요. 상대가 멋있어서, 키가 커서, 킹카라서 그런 외적인 모습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것보다도 내가 그 관계에서 입지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리드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대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상철님과는 첫 데이트 후 좀 삐걱했었죠. 물론 상철님이 피곤해서 말수도 적었던 부분도 있지만 효자 이야기 나온 뒤부터 둘 다 뭔가 쎄함을 느꼈던 거죠. 그럼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는데 왜 그 관계가 더 이어졌냐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님은 상철님한테서 42짤 애기라는 포인트에서 한 가닥 희망을 보았고, 또 상철님은 영숙님에게 독특한 이성적 호기심이라는 부분에서 강한 흥미로움을 느꼈다고 봅니다. 만약 첫 데이트에서 상철님의 애기 같은 모습, 또 그 이후 상철님이 영숙님에게 다 맞춰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는 42짤 애기 같은 모습들이 없었다면 아마 영숙님은 그쯤에서 그만두고 영호님에게로 방향을 틀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상철님이 그랬잖아요. 게임도 끊고 요리도 하고 이제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하겠다. 이게 영숙님을 움직였던 포인트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상철님 이상형 좀 볼까요? 사전 인터뷰 때 그랬죠. 제 스타일도 좀 받아주고 크게 고집 강하지 않고 예의는 바른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뒤에 또 집안일도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부엌은 남자들이 들어가긴 그렇고 와이프의 공간이다. 그렇게 말했었죠. 이번 옥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옥수님을 빗대어 타인과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언제나 웃고 있는 미소. 여기까지만 보면 상철님이 말하는 이성상은 우리의 생각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느낌인지 다들 감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뒤에 또 이렇게 말하죠. 성격은 제가 옥수님 같은 성격이 완전 제 스타일이거든요. 라고. 제가 대화를 모두 다 담지는 못하지만 그간 영숙님을 떨치지 못하는 상철님의 마음의 변화 과정들을 토대로 보면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성격은 충분히 옥수님 같은 사람을 동경하고 갈망하지만 그래도 이성적으로 여자로서 더 호기심 가고 마음이 가는 사람은 영숙님이다. 그럼 왜 두 분이서 이제 현실 커플이 어려운가를 한번 보면요. 상철님의 평소 성격으로 보면 물론 인형도 좋아하고 게임에서 모드 작업도 좋아하고 동물로도 좋아하고 캐릭터 수집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젓하고 의런스러운 모습들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상철님이 지금은 이성으로서 영숙님에 대한 배려와 호감의 감정이 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보하고 맞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숙님이 감정에 치우친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거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상대가 예의 없이 굴 때는 따끔하게 지적질을 해준다는 겁니다. 상철님이 원하는 상대는 예의가 바르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여성스러우면서 또 온화한 여성을 원하는데 영숙님이 그런 상철님의 이성적 잣대에 벗어난 행동을 했을 때 상철님이 마냥 이해해주고 달래주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성관계는 또 어떤지 알 수 없다는 말 틀리지 않습니다. 둘이 살아봐야 정답이고 부대껴봐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에 사랑에 눈이 멀고 이성적 감정이 전부일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영숙님에 대한 궁금증, 연민애정, 이성적 호감 이런 모든 감정들이 제 아무리 크다 해도 효자 상철님이 부모님을 등한시하고 세월이 지나 더 연로해진 부모님에게 소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케어를 하겠죠. 미국이라는 타지에서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들은 결국 가족밖에 없다라는 걸 오랜 이민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왠지 상철님이라면 부모님을 놓고 이성과 감정의 저울질을 할 거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서로의 다름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숙님이 실제로 정말 미국에 갈지도 미지수죠. 주변에 인맥도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크게 없을 겁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것부터 아이 학교 보내는 거, 이름 고사하고 사소한 마트 장 보는 것도 절름발이라는 겁니다. 주변 도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영숙님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그걸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본인의 핸디캡을 인정하고 본인의 약한 부분들, 심지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들까지 모두 까발리면서 마치 아기가 아장아장 그런마 배우는 듯한 스스로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과연 영숙님이 그런 과정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소프트 랜딩 할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갈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스러운 거죠. 아마도 매일 집에서 허파 100번 더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건 당연히 기본일 텐데, 과연 영숙님이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단편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봐온 영숙님의 모습으로 판단컨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영숙님은 자칭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모든 걸 다 예견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거리낌 없어야 얼굴에 미소를 짓고 행복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철님도 원래부터 본인이 찾고 있었던 유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찾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미꾸라지는 그냥 물 밖에서 바라볼 때가 아름다운 법이지요. 다음 영숙님 가볼게요. 참 사람이 야비하죠. 한편으로는 똑똑한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영숙 같은 캐릭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사주하고 가스라이팅도 하고 기억 조작도 하죠. 남들 앞에서 내 생각을 설파해서 상대방 마음을 훔치려고 하면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면 입에 참기름 한 사발 발라놓은 것처럼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기 때문에 사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철 옥수님과 3자 대면을 갖고 광수님이 영숙님을 찾아 나서죠. 마침 인터뷰하고 오는 영숙님을 만나게 되면서 영숙님과 대화를 시도하는데, 영숙님 벌써부터 쎄함을 느끼고 있죠. 광수님에게 그럽니다. 뭐 또 오해하는 거에 내가 잡혀있는 거예요? 라고. 뭐 또? 라고 하죠. 이미 낮에 여자들 방에서 모여있을 때 경각심이라는 말에 대해 한 차례 해명했었기 때문에 광수님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예상대로 광수님이 경각심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자 영숙님은 옥수님한테 더 잘해라 그런 의미라고 하죠. 팩트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분명 광수님이 랜덤 데이트 때 슈퍼 데이트권을 영숙님에게 쓰려고 하자 옥수님을 더 알아보라는 의미로 경각심이라는 말이 시작된 거는 맞는 말이죠. 문제는 그 말의 의도가 도대체 뭐지? 라고 곰곰이 생각하던 광수님이 사전을 찾아보면서 주위를 항상 경계해라 라는 말에 이제 꽂혀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옥수님에게 대화 신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오해의 발단이 시작된 거죠. 아마도 광수님이 경각심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옥수님과의 대화를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차분하게 풀어나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보시면 약간 흥분된 상태였고 단어 하나, 말 한마디에도 충분히 신경 곤두서서 듣는 사람처럼 보였었거든요. 그 뒤 영숙님이 다시 광수님으로부터 옥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는 더 확신에 차서 본인 내피셜대로 소설을 써내려 나가기 시작했죠. 어쨌든 영숙님은 광수님이 자기를 찾아올 상황을 사전에 이미 머릿속에 그려봤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영식님한테도 경각심 이야기했다 주저리 하면서 그 상황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또 옥수님의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라는 광수님의 물음에 발끈하며 그렇게 얘기 안 했다라고 싹 잡아떼죠. 이 사람아 지금 옥순이 마음이 딴 데로 가 있는데 라고 분명히 말을 했죠. 그때 전후사정과 문맥의 흐름이 어떻든 간에 말은 한 거죠. 하지만 본인 기억에는 없겠죠. 그냥 네가 다 말한 거고 나는 옆에서 조언만 해준 거고 양념질만 좀 해준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까지는 영숙이라는 인물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라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영숙이라는 사람이 참 인간성이 글렀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건 그 뒤 이어지는 상황이죠. 광수님이 혼란스러워 거실 소파에 혼자 괴로워하며 앉아있는데 옆방 테이블에 사람들 여러 명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영숙님이 광수님에게 큰 소리로 그러죠. 내가 경각심을 광수님한테만 한 것도 아니고 영식님한테도 했어요 라면서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먼저 선빵치는 거죠. 본인이 정말 떳떳했으면 그 말을 반복하면서 했을까요? 그것도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저런 행동은 그냥 본인이 찔리는 게
게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먼저 선빵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행동을 대중 앞에서 선공론화시켜 대중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합리하기 위한 공감과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동질의 한 유형인 겁니다. 정말 영숙이라는 사람이 광수님을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그렇게 의도적이고 자규적인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직접 광수님이 있는 소파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해명을 하고 설득을 이끌어내는 게 기본 매너 아닌가요? 본인 입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는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을까요? 10살이나 많은 상철님에게 두 손으로 받아야지 라며 스스로 대접받는 건 꼬박꼬박 다 챙기면서 본인이 하려고 하니까 배알 틀리는가 보죠. 그리고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다들 그래도 나는 솔로라는 한 배를 탄 동료이자 동기들인데 광수님이 뻔히 거실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 하나 광수님 말을 들으려고 하거나 위로해주기는커녕 안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들, 다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왜들 그러는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115화 영숙님 리뷰 가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번 편을 보고 도대체 영숙이 쟤는 원하는 게 뭐야? 상철과 사람들 앞에서는 미국 가기 싫다고 하면서도 영자와 상철이 데이트하러 간 사이 질투심 가득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상철이 데이트 마치고 돌아와서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라면 끓여달라 하고, 그리고 자는 영자까지 깨워가며 상철과의 데이트가 어땠는지 물어보는 조급해하는 모습들이나 영숙이라는 인물의 상철에 대한 진심이 뭔지, 그리고 스스로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이유들은 뭔지, 그 부분들에 대해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부터 지난 방송까지 영숙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런 영숙님의 성향들을 토대로 영숙님이 좋아하는 이성상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우선 본인이 핸들링하기 쉬운 남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줄 수 있는 남자, 집안일도 어느 정도 케어해줄 수 있는 남자, 본인의 틀 안에 나를 강요하지 않는 남자, 이 범주에 들지 않거나 반대인 남자들은 영숙님과는 상극이죠. 서로 상충되니까요. 영숙님이 상대에게 하고자 하는 역할놀이를 상대방이 나에게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성격은 유하고 귀여운 면이 있는 남자를 선호할 것 같더라고요. 귀엽다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숙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말이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나를 잘 따르고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만만한 남자가 좋다는 말입니다. 16기 출연자들 중에서 이런 영숙님의 이상형에 가장 그럴싸하게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영숙님이 처음부터 지목한 영호님과 상철님이었죠. 두 사람의 외모는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너듬이죠.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기가 약해 보이는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영호님도 처음 16기 시작할 때부터 뿔테 안경과 다소 왜소한 체격에서 많은 분들에게 너듬이가 느껴진다는 평을 많이 받았었고, 또 상철님 같은 경우도 첫 등장 때부터 헝클어진 머리와 동물옷 복장, 그리고 인터뷰하는 모습에서 뭔가 약간 특이하고 오타쿠 같은 그런 너듬이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 두 사람에게서 풍기는 공통적인 분위기, 분명 이 부분에서 영숙님은 뭔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합니다. 이 두 사람 뭔가 내가 한번 컨트롤 해볼 수 있겠구나, 나의 강한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충분히 들었을 거라는 거죠. 다른 남자 출연자들 한번 볼까요? 영수님, 얼굴 복장, 딱 봐도 남성미가 풍기고 상대를 압도하는 듯한 체격, 영숙님에겐 부담스럽죠. 다음 영철님, 말 많고 말로 상대를 구워 삼으려는 듯한 이 남자, 강남 출신의 외모는 뺀질이처럼 보이고 자녀들이 안 되면 자기는 여자 못 만난다, 이 말 했을 때부터 영숙님에게는 탈락인 거죠. 막 답답하겠죠. 나보다 말 더 많을 것 같고 자기 애들 끔찍히 챙기는 모습들, 그리고 딱 봐도 영철이라는 남자는 여자를 좀 알 것 같다라는 거지. 이런 데서 오는 쎄함을 일찌감치 영숙님은 본능적으로 간파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다음 영식님, 영식님은 애초에 사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중학생 자녀들, 이 부분에서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걸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광수님, 광수님은 첫날부터 옥수님에게 직진 고백하고 또 옥수님도 공개적으로 쌈 싸주고 첫날부터 굳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남은 두 사람, 영호님과 상철님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첫날부터 이제 영호님이다 라고 하고서는 왜 거기서 발을 뺐냐. 영호님이 대화할 때는 말은 부드럽게 하고 상대 배려도 많이 해주지만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나와 코드가 다르고 또 만만치 않았다는 걸 직감했을 겁니다. 다 맞춰주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 원래 성향이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후로도 더 다가가지 못했을 거라 추측되고요. 그럼 이제 남은 상철님, 말은 보수적이고 여자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영숙 본인의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다 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아기 같은 모습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핸들링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은 마지막 카드 상철님에게 직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상철인 거는 알았는데 이번 방송에서 영숙이 보여주는 진심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이렇지 않나 합니다. 우선 영숙님 스스로 상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성적 끌림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성적 끌림이라는 부분은 42짤 아기와 같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우선 공용 거실에서 상철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영숙이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대화의 시작은 미국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부담감을 표현하는 듯 했지만 결국 영숙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화 후반부에 나오죠.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여자를 구해라. 왜? 나는 한국에 살아왔고 한국에서 결판을 내야지. 거기 가면 난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에 1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죠. 난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즉, 나라는 존재의 가치에 그 의미를 먼저 부여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그 환경, 그 장소에 내가 가게 되면 내라는 존재의 역할, 내라는 존재의 가치, 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언어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연히 집에서 주부의 역할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고 본인 아들 학교 보내는 문제,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겁니다. 내 자의에서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반강제적으로 나의 역할과 생활들이 결정되어 버리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영숙님은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내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내가 컨트롤 당하는 이 찝찝하고 짜증나는 기분, 오히려 내가 그런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나가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런 환경에 내가 갇히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뒤 대화에서 나 그냥 살림하는 여자 만들지 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전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이어서 나 아직 여기서 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전 대화, 상철님은 미국에 30년 살았고 나는 여기서 34년 살았는데 한 사람이 간다라는 거 누구 하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한 말과 같이 생각해보면요. 결국 그 둘 중 한 명이 희생해야 한다면 나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왜? 난 여기서 할 게 많으니까. 너도 네 일이 중요한 만큼 나도 내 일이 여기서 중요하고 한 사람이 포기해야 한다면 난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영숙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커리어를 포기해야 한다면 누가 봐도 영숙님이죠. 지금 당장 연봉을 봐도 향후 미래 가능성을 봐도 상철님 직업이 좀 더 안정적인 건 팩트죠. 그럼에도 영숙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건 본인의 커리어가 아니라 본인의 드높은 자존심이겠죠. 내가 굽히고 내가 희생한다? 왜?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 위치에 있고 갑의 위치에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스스로 자기를 깎아치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와서 애초에 상철님은 자기소개 때 자기와 같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했음에도 이제 와서 단호하게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추후에도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내 자존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불쑥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상철님이 그럼 가능성이 완전 0%냐라고 물었을 때 또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잠시 자존심 걸린 문제로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뱉은 말인데 정신줄 잡고 보니 또 상철님에 대한 이성적 호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자신있게 말 못하는 거죠. 영숙님은 방송에선 다 표현되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았을 거라 봅니다. 단순 미국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와 자존감의 문제로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영숙님의 고민을 한층 배가시킨 건 상철님의 전통적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상철님이 영숙님이 원하는 42짤 아기 같은 모습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면 이런 부담감은 좀 드러낼 수는 있었겠지만 42짤 아기 같긴 한데 그 바탕에는 보수적이고 가부장적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갈팡질팡한다는 거죠. 이런 영숙님의 모습들은 그 뒤 상철님이 영숙님에게 짜장라면을 해주면서 나누는 대화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상철님이 주방에 있는 거 인생 처음이 아니냐, 짜장라면을 먹으면서도 앞으로 계속 해야겠네 라고 할 때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 1년에 한 번 하겠다, 또는 설거지 안 한다, 잠오니까 소파에 앉아있다, 이렇게 반대로 대답하는 상철님 모습에 영숙님은 그냥 저 말고 집에 살림 맡아줄 사람을 찾아요, 그런 부분이 나하고는 안 맞다라고 대답하죠. 결국에는 상철님이 생각하는 그런 성 역할 놀이를 온전히 커버할 만큼 상철님에 대한 애정이 깊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다들 한번 갔다 온 입장이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들도 중요할 수는 있겠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봐온 영숙님의 성향으로 볼 때는 미국 하우스와이프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숙님은 누울 자리 보고 뻗는 사람이지 남자 하나만 보고 새로운 환경이라는 리스크에 본인을 던질 인물이 아니란 겁니다. 그만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본인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대우받길 원하지만 정작 타인에 대한 배려는 약하죠. 용호님과 데이트 후 자고 있는 영자님을 찾아가서 깨우죠. 상대방이 자든 말든 내가 궁금한 게 먼저기 때문에 아직 깨지도 않은 영자님 얼굴에 대고 상철님 좋았다고 하대? 라면서 물어보는데 공포스럽지 않던가요? 아직 잠도 들 깬 사람한테 앞뒤 설명도 없고 바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죠. 회사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만나게 되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특히 직장 상사로 이런 타입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골치 아프죠. 지시를 할 때도 앞뒤 설명 없이 본인 머릿속에 있는 급한 거 그것만 딱 골라서 말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거실에 혼자 있는 광수님을 향해서도 영식님에게도 경각심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기본 예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의 근본을 숨기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영숙님의 조급한 모습들을 포함해 이번 편을 보고 그럼 영숙님이 상철님으로부터 정말 얻어내고자 하는 진심이 뭘까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상철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상철님에 대한 마음이 확실히 있긴 하지만 그 미국이라는 환경이 본인의 수족을 옭아매고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철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오라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너지 나는 안 한다라는 거죠. 아니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상철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영숙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가야지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섣불리 다가갔다간 피 마르고 기 다 빨리게 됩니다. 116화 영숙님 리뷰 가볼게요. 이제 16기도 다음 주 방송분만 남아있어서 길고 길었던 방송도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16기를 보는 내내 화남, 분노, 짜증 등 여러 다채로운 감정의 연속에서 많은 피로감을 느꼈을 거라 봅니다. 여러 빌런들 중 특히 영숙님의 특이한 말본새와 행동들에 화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저께 상철님과 만나서 압구정동에서 라이브 방송을 잠시 한 것 같은데요. 실시간 시청자가 무려 5,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일단 화제성 인물로 대중들의 시선 끌기에는 충분히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000명 중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영숙님의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영숙님 관련 2개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예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번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전 제 영상들에 조금은 더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숙님에게 있어서 미국의 의미는 단순 선진국으로 이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일궈놓은 본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영숙이라는 인물이 생각하는 내 나와바리, 내 영역 안에 있는 나에게 익숙한 관리 품목들, 즉 나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나의 연결고리를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포기한다라는 건 영숙님이 살아온 32년 인생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하는데요. 영숙님 같이 고집 세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주변 환경들을 본인의 영역 안에서 컨트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 또는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를 극히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익숙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의 변화가 나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건 나의 통제력 안에 있으며 그로 인해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숙님에게 있어서 한국을 떠난다는 건 이때까지 본인이 만들어온 자기만의 세상을 포기해야 하는 두려움이 분명 있다고 보거든요. 116화에서도 영숙님이 상철님에게 한국을 못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포기 못한다. 본인의 모든 것을 두고 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영숙님 커리어는 무용시간 강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쇼핑몰이 대표적이죠. 미국에 가게 된다면 무용시간 강사는 포기해야겠지만 쇼핑몰은 미국에서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단순 무용시간 강사와 미국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삶인지는 아마 그 대답은 영숙님 본인만 알겠죠?
그 선택에 있어서 물론 상철님의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태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참고로 경제적인 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상철님의 연봉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자, 그럼 이번 편 영숙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영자님과 더불어 영숙님, 상철님의 주사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죠. 아마 상철님한테서 학을 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초반 돗자리 데이트에서 영숙님의 행동 패턴을 보면요. 참 말과 행동이 이중적이죠. 데이트 후 인터뷰에서는 상철님과 영자님 두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는 하지만 데이트 내내 영숙님이 보여준 행동들은 참 얄밉고 얍삽하죠. 두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그 말은 그냥 그런 거죠. 두 사람 대화할 때 다 듣고 있으면서 애써 안 듣는 척하면서 혼자 먼 산 바라보거나 스트레칭한 행동들. 하지만 두 사람 대화 중간에 계속 끼어들면서 상철님 디스하는 말을 영자님한테 하는데 과연 정말 두 사람을 위한 자리 만들어주려고 노력한 사람이 맞나 싶은 거죠. 그렇다고 질투심 때문에 그랬다고는 또 말하긴 싫겠죠. 자존심 상하니까. 그러니 아닌 척 해야겠죠. 아마도 이런 영숙의 이중적인 말과 행동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영숙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상황마다 맞춤식으로 해석법을 달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전 봅니다. 무조건 이거다,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딱 꼬집어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요. 미국 가는 문제 그리고 현재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온 영자를 바라보는 영숙의 태도도 보면 시간별, 상황별로 영숙님의 진심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맞춤식 해석이 필요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 영숙님이 상철님에게 발레를 보여주는 장면 있죠? 그 부분 한번 가볼게요. 2대1 데이트를 마치고 와서 영숙님이 발레복을 안에 입고 외출복으로 차려입죠. 어제 상철님이 영숙님에게 발레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시작점은 상철님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뒤 공용 거실에서 상철님과 영자님이 대화하는 주변을 계속 눈치 보며 서성이는데 막 나서서 상철님에게 발레 보여주겠다 이렇게는 또 말 못하겠죠. 영자님 포함해서 이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줄곧 본인이 상철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해왔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라도 절대 먼저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몰래 타이밍만 재고 있는 건데 여기까지 보면 영숙님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에 못 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상철님에 대한 이성적 호감도 상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미국이라는 부분 그리고 상철의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지 예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철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내 것으로 품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2대1 돗자리 데이트 때도 그렇고 이어지는 영숙님의 여러 모습들에서 이중적이면서도 위선적인 행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영숙님이 계속 같은 말 하죠. 미국에 갈 수 있는 여자를 구하는 게 낫다. 나 미국 가서 살림하는 여자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너도 한국에 와서 살지 못하는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고 이미 제 지난 영상들에서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언급했던 부분들이라 결론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영숙님의 이 말들은 찐 진심인 겁니다. 미국 가고 싶은데 또는 미국 가서 살림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말만 괜히 반대로 저렇게 말한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이어 부연 설명드리면 나의 통제하에 있는 내 주변 환경들의 변화는 예측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나의 행동 방향을 상황별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 변수들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본인도 현재로선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 머릿속에 예상하고 있는 본인의 행동에 대한 플랜, 즉 계획을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철님이 지금 아무리 이런저런 가만히서를 쏟아내고 굳은 맹세와 약속을 한다 해도 모두 다 미국이라는 땅 안에서는 불확실한 변수 투성이라는 겁니다. 영숙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요. 허투루 하는 행동들은 잘 없어요. 어떤 반경 안에서 움직일 때는 계획되거나 또는 계산된 행동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보면 정말 세상 피곤하게 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게 일상이고 그렇게 해야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얍삽하고 영민한 사람들이 많죠. 굳이 똑똑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 직장 생활할 때 영숙과 비슷한 동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말투, 행동, 몸짓 모든 면에서 싱크로율 90% 이상이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와 만나서 몰래 대화할 때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할지 모르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해서 대화를 할 때는요, 항상 이유와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잡담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커피타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거죠. 항상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됨 속에 설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였는데, 전 그런 쎄함을 영숙이라는 사람한테서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영숙님이 몰래 눈치 보다 지쳐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영호님 방에 가서 자고 있는 영호님을 깨우죠. 여기서 영호님을 깨우는 과정이나, 그리고 본인보다 4살이나 많은 영호님을 향해서 하는 말본새나 싸가지 없는 말투, 이런 건 이제 영숙이라는 사람의 일상이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자, 그럼 이 계획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요, 공용 거실에서 입에 아이스크림 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번쩍 생각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아, 지금 사람들 속에 있는 상철한테 가서 발레 이야기 하기 힘드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세상 제일 만만하고 오빠지만 동생같이 말 까는 용호라는 인물이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밖에서 발레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영숙님은 한 20살 이상 차이 나야 제대로 윗사람 대접이나 해줄까요? 그리고 춤출 때 음악 설정도 보면요, 애틋한 연인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은데, 영숙이라는 사람이 그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데 사실 감정이입 1도 안 되더라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16기 처음부터 영숙이라는 사람을 다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공감 제로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혼자 하기 뻘쭘하니 용어 불러내서 그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춤추고 싶은 거 아니겠냐라고 반박할 순 있겠지만, 단순 영숙님이 그냥 상처 없는 그 자리에서 발레만 하고 싶었을까요? 전 그 뒷수도 다 내다보고 영숙님은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설령 상철님이 지금 못 보더라도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호님을 통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후에 상철님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행여나 상철님이 2층 창밖을 통해서 본인이 발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기라도 한다면 이라는 일말의 기대감 속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영숙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삐뚤어졌는진 몰라도 영숙님은 그냥 거기서 머물 인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도 영숙님은 방송 후 본인의 쇼핑몰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또는 무용 강사로서의 더 발전된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또는 인플루언서로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뭐든 간에 방송 후 본인 커리어를 위한 홍보용으로 무용하고 있는 모습들을 의도적으로 방송에 실려 내보낸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그저께만 해도 압구정에서 라이브 방송 켜고 본인의 팬심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전 5,000명이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더라고요. 영숙님이 아무리 방송을 의식하지 않고 방송에 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쇼핑몰이라는 운영에 대한 직업의식은 방송과는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더욱이 본인이 직접 모델까지 하고 있다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화장, 액세서리는 곧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필수 간판과도 같은 좋은 소재거리라는 거죠. 이런 좋은 기회를 영숙님 같이 그렇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놓칠 리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발레의 시작은 상철님 때문에 동기부여한 거는 맞지만 그 결과는 용호님을 불러다 놓고 이미지 메이킹과 홍보용으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16기가 끝났죠? 그래서 이번 주 방송은 그냥 16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는 리뷰를 가져볼까 하거든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16기였는데요. 제가 있는 뉴질랜드와 한국이 시차가 원래는 3시간인데 요즘 썸머타임 적용이 돼서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본방 사수하려면 새벽 2시 30분에 일어나서 봐야 하는데 지금 여긴 겨울이거든요. 최근에 또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잘 안 낫고 해서 어제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라방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 새벽에 비몽사몽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 시청자가 24만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와, 역시 16기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16기 하면 히로인의 재림, 영숙님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원래 이번 라방에 참석 못한다고 해서 그럼 안고 빠진 찐빵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또 늦은 밤 KTX를 타고 와서 라방에 뒤늦게 참석은 했더라고요. 본인 개인 라방에서 뭐 대단한 거 한 방 터뜨릴 것처럼 말하더니
결국 라방에 참석하고서는 장황한 인사만 하고서는 제작진이 급하게 라방을 종료를 했죠. 이분은 녹화방송으로 전환했는데요. 아마도 제작진들도 당황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영숙님이 라방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도 제작진들은 출연자들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모르고 있었던 건지 남 PD한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몰라도 어쨌든 남 PD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런 와중에 영숙님이 라방에 참석하자마자 무슨 시상식에서 대상소감 말하듯 썰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전 몸도 안 좋고 누워서 보고 있으면서도 웃기기도 하고 그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지난주부터 개인 라방을 시작할 때부터 느낌이 쇠한 게 느껴지던데 전 적어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본인이 이미 연예인이 된 것 마냥 홍보질 오지게 하고 있다고. 이분 라방에서 말투 들어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셔서 요즘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상철님과 같이 찍은 사진도 일종의 퍼포먼스였다고 하고 제가 마지막 영숙님 리뷰에서 이분이 달밤에 춤춘 것도 홍보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 오지게 하는 거다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 봐도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영숙님 요즘 연예인병에 걸려서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자기 포장은 귀신같이 참 잘하죠? 라방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개인 라방에서 그랬잖아요. 아, 제작진들이 상철한테서 배웠는지 참 집요하다라고 마치 이 한밤중에 제작진들의 집요한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방에 참석하러 가고 있는 것처럼요. 근데 왜 남 PD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영숙이 오고 있는 것도 영철을 포함해 출연자들한테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영숙이라는 이 친구가 방송에서도 계속 보여줬지만 어떤 상황을 자기 쪽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라방하면서도 생활화가 된 거죠. 그냥 본인이 불리하고 궁지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먼저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들어와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한 번에 쫙 다 봤잖아요. 뭔가 주인공은 뒤늦게 도착한다라는 것처럼 이 친구는 그런 쪽으로는 도 같은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아무도 묻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카메라부터 찾죠. 그러고는 대뜸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뭐 이런 말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늦게 왔으면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왜 우리들은 공통된 인지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늦었으면 늦었다고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공통된 인지잖아요. 그리고 방송이 라이브로 진행되고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시청자들도 있는데 무슨 청룡영화제 대상소감 말하듯 앉자마자 본인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줄줄 시작하는데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시청자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세워봤는데요. 이런 말만 5번 이상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성원을 보냈는지, 누가 응원을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잘못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게 바로 연예인병에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달리 다른 표현도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주변 다른 출연자들 표정 보시면 다들 똥 씹은 표정이잖아요. 제가 볼 땐 그냥 16기 같은 출연자고 또 나이 어린 동생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지 다들 영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특히 광수님은 표정이 완전 어둡잖아요. 본인도 방송을 봤다라면 이제는 스스로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닌 걸 깨달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미안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과부터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속으론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내가 왜?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영숙이라는 캐릭터를 참 좋아하거든요. 지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면서 단아하고 동양적인 매력들도 느낄 수 있으면서 그런데 이번 16기 영숙을 보면서 영숙 캐릭터가 트라우마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강인하면서도 세고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 같은 마지막 방송 좀 볼까요? 상처를 선택하지 않은 본인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혼자가 아니고 책임져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럼 자녀가 없었더라면 상철님을 따라서 미국에 갔을까요? 글쎄요. 영숙이라는 사람의 성향으로 봐서는 자녀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더 떠받들어줘도 갈지 말지를 고민해보지 않았을까요? 방송에서도 이제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난 살림하는 거 못하고 애 키우는 거 못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못하고 그래서 그런 여자 구해라. 이게 본심이지 않을까요? 나 그냥 부엌대기 만들지 마라. 난 더 가치 있는 여자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여자다. 그러니 나를 그만큼 대우해주고 더 떠받들어 달라는 거죠. 내 앞에서 아기같이 말 잘 듣고 기어주면 한번 생각해보겠다라는 그 말을 자녀 때문에 책임져야 하고 모두 해야 하고 그런 게 아닐까요?
그렇게 대단한 일 하시는 분이 왜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을까요? 궁금한 거죠. 상철님에게는 본인의 입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다른 이유는 도통 안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자녀가 없는 상철님이고 또 미국에 자녀까지 데리고 가야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두려움, 뭐든지 고민거리가 되는 건 맞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상철님과의 조심스러운 만남을 선택하기에 앞서 더 걱정이 됐던 건 본인의 자존심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본인 앞에 엎어져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철님의 유교적 마인드도 문제가 많죠. 제가 지난 상철님 영상에서도 상철님의 여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 라방 이후 녹화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숙님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니 또 이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철님과 인스타 팔로우 수 누가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른 출연자분들 표정들 보면요. 쟤는 정말 홍보하러 나왔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지 않은가요? 다들 할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이거나 심지어 딴 행동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광수님한테도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 모습이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성의 1도 없어 보이던데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제 16기 영숙님은 보내드려야죠. 저도 리뷰할 때는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감정을 씻지 않고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에만 충실하자는 모토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번 16기 영숙님 리뷰하면서 스스로도 감정에 치우친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이롭지 못한 감정 속에서 리뷰를 한 것 같거든요. 다음 17기 영숙님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현숙님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